제우스의 탄생, 그리고 크로노스 및 티탄 신족과의 전쟁,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양육되어 있는지, 그리고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 티탄 신족과 그 올림포스 신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폴로도로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가 자꾸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5이나 되는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제우스가 이제 태어날 때쯤, 제우스를 가졌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레아가 제우스를 가졌을 때, 사실 이제 가졌을 때는 아니고 이제 배가 부른 거죠. 제우스를 낳을 하게 되었을 때 레아는 크레테 섬으로 가가지고 딕테산에 있는 동굴에서 해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딕테산은 실제로 크레테에 지금도 그 지명이 있어요. 한 539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산은 아니죠. 크레테로 간 거는 아마 가이아의 도움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딕테산에 있는 동굴에서 해산을 했다고 했는데, 대체로는 이 딕테산이 아니고 이데산, 크레테에 이데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데산은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산인데, 그래서 제우스를 보통은 이제 이데산의 어떤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아폴로도로스는 딕테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레아는 제우스를 낳고 다시 이제 남편인 크로노스에 가가지고 돌덩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죠. 레아는 제우스를 크레테스, 이 크레테스는 아직은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크레테스족이라는 크레테 섬의 어떤 원주민들을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크레테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딕테산의 어떤 전령들 또는 이제 이데산의 어떤 전령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레아의 시종으로 9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명수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2명에서 10명 사이에. 어떤 크레테스들을 레아가 이 제우스를 양육하도록 아마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테스들과 그 다음에 멜리세우스의 딸들, 그 요정 아드레스테이아와 이데, 그들로 제우스를 기르도록 했어요. 레아가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크레테스들이 있어요. 보통 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령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리더격, 크레테스의 장자이면서 리더격인 멜리세우스가 있어요. 그 멜리세우스의 두 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드레스테이아하고 이데. 그래서 크레테스가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제우스를 양육했고, 그 중에서 특별한 두 요정의 이름이 나와요. 크레테스의 리더인 멜리세우스의 그 딸 아드레스테이아하고 이데, 그들이 이제 제우스를 본격적으로 맡아서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멜리세우스는 실제로 크레테의 최초의 이제 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멜리세우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멜리세우스에게는 아드레스테이아와 이데라는 딸만 있는 게 아니고 멜리사라는 딸도 있었어요. 그래서 멜리사는 이제 비 또는 허니, 그러니까 꿀벌이나 이제 꿀을 얘기하는 그리스어로는, 그래서 제우스가 꿀을 먹고, 또 밑에 보면은 요정들은 아말테이아의 젖으로 아이를 길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말테이아, 보통 이제 염소거든요. 염소의 신 또는 염소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우스가 뭘 먹고 자랐다? 아말테이아, 그러니까 염소젖, 아말테이아의 젖, 그리고 멜리사로 지칭되는 그런 이제 벌꿀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테스들은 또 하나, 크로노스가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창으로 방패를 치면서 완전 무장한 채 동굴에서 아이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과 방패의 최초의 용도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 크로노스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다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들킬까봐 크레테스족들이 일부러 꽹과리 같이 이제 창으로 방패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하면은 약간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제우스도 인간 같은 아이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다고 표현했고, 또 젖을 먹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신은 이 썩은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동물의 젖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건 먹지 않죠. 근데 이게 신화잖아요. 아주 역사 이전에, 그때부터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 생각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이가 그럼 울잖아. 그러면은 그걸 당연히 크로노스가 알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그래서 크레테스들이 제우스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패를 치고 소리를, 아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실은 뭐 아이를 키워보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이가 우는데 더 막 소리를 치면 언제 그쳐요. 그래서 동굴을 지켰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쨌건 이 신화는 인간들의 삶과 그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꽹과리와 징 같은 거, 이것이 악기를 쫓는 또는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많은 민족들에서 그런 풍습들이 실제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리나 방패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크로노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돌덩어리를 포대기에 싸서 갓난아기 양 크로노스에게 삼키라고 건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어머니가 단순하게 아이를 피해가지고 깊고 깊은 산속 어디 동굴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모들, 아이를 공동으로 기르게 할 수 있는 크레테스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이제 돌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제 크로노스에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그곳에서 이제 크레테 섬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장성한 제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 메티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티스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신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혜. 메티스라는 뜻이 매서매틱스에서 나오는 건데 이 생각하다 또는 재간, 뛰어난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티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는 메티스에 대한 존재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고 오직 가이아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속아 넘어가서 크로노스가 이제 약을 먹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메티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녀가 크로노스에게 약을 주어 그 약을 삼킨 크로노스로 하여금 먼저 돌덩이를 토하게 한 다음 그가 삼킨 자식들을 토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보면은 메티스가 크로노스에게 약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약을 먹고 이제 자식들을 토해내는. 근데 약간 좀 문제가 되죠. 메티스가 어떻게 크로노스 앞에 갔을까? 어떤 이유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메티스가 과연 그 정도로 자기가 이 위험을 감당할 만한 어떤 사연과 상황이 되었을까? 조금 의심스럽죠. 보통은 이제 메티스가 그런 약을 만들어주고 이제 조언을 주어서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제우스가 실제로 크로노스 앞에 가서 그런 이제 약을 제우스가 먹여서 형제들을 구해내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해도 상상을 해야 돼요. 제우스가 어떻게 해서 크로노스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의심을 샀을 텐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신화 속에서 보면은 약간 이야기가 탄탄하지 못한 구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돼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을 토해냈고 제우스는 그들의 도움으로 크로노스 및 티탄 신족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자기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1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자 걔는 가이아죠. 제우스에게 타르타로스에 던져진 자들을 동맹으로 삼는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 이제 가이아는 누구 편이냐면 제우스 편이에요. 제우스는 가이아의 손자가 되겠어요. 자기 아들인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이 헤카톤 케이레스하고 자기 또 다른 자식들, 형제들을 이제 감금했기 때문에 가이아는 제우스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제우스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캄페를 죽이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캄페라는 게 지금 처음 나오는데 캄페는 괴물의 상체는 얼굴은 이제 미녀,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몸은 드래곤이에요. 공룡처럼, 그러니까 용처럼 되어 있어요. 날개도 있고. 그 다음에 꼬리에는 이제 정갈꼬리가 달려있는 괴물이고 캄페는 타르타로스에서 지금 헤카톤 케이리에스하고 키클롭스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르타로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던 캄페를 죽였어요. 제우스가. 그러자 그중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주었고 플루톤에게 하데스에게는 투구, 보이지 않는 투구, 쓰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퀴클롭스들이 구출해주는 어떤 시기하고 그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줬던 게 헤시오도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보면은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형제들을 이제 토해내잖아요. 그 시점에 제우스가 퀴클롭스들을 구해줘요. 먼저 퀴클롭스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퀴클롭스들이 이제 제우스에게 번개 이거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년 동안 전쟁을 계속 진행됐고 그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이아가 예언을 한 것이죠. 퀴클롭스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퀴클롭스들을 거의 전쟁 10년 만에 도와준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퀴클롭스들에게 이제 그 무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티탄 신족들을 그것으로 이제 제압을 해서 타르타로스의 그 티탄 신족들을 가두어 놓고 헤카톤 케이리에스에게 티탄 신족들을 감시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늘은 제우스가, 포세이돈은 바다의 통치권, 플루톤은 이제 저승, 하데스는 저승의 통치권을 몫으로 주어졌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데메테르라든지 헤라라든지 여신들도 있는데 여신들에게는 전혀 어떤 재산권 분배처럼 통치권에 대한 분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리아스에서 보면은 헤라가 자기가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를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물론 제우스를 속여가지고 이제 동침을 하려고 했을 때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사이가 이제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화해시키려고 가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티탄과의 전쟁 때 오케아노스가 헤라 자신을 보호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맥으로 보면은 티타노마키아는 주로는 그 제우스의 형제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라든지 티탄 신족 계열 올림포스 신은 아닌 다른 신들도 이제 동참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얘기가 이 아폴로도로스의 묘사하고 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또 신들의 계보는 티타노마키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신들의 계보에서는 여기 퀴클롭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은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폴로도로스는.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티탄 신족들을 지키는, 타르타로스에서 지키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는 퀴클롭스들은 이제 무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토해냈을 때쯤, 그때 이제 퀴클롭스를 구해서 그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준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우스는 번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도 티탄들을 이기지는 못했고, 10년쯤 돼가지고 가이아가 얘기를 해줘요. 헤카톤 케이리아스하고 동맹을 맺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10년 차에 제우스가 헤카톤 케이리아스들을 구해서 설득을 해서 전쟁에 참여시켜서 헤카톤 케이리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제우스가 크레테 섬에서 딕테산 동굴에서 자라났어요. 크레테스라는 어떤 정령들,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령이에요. 인간들은 아직 없지만 산도, 바다도, 돌도, 식물도, 냇물도 그 당시 고대인들이 봤을 때는 모든 힘, 운동, 움직임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가만히 있던 바위가 어느 날 쪽 쪼개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바위가 어떻게 해서 쪼개졌는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해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어떤 건 빨리 변화하고 어떤 건 수백 년 동안에 서서히 변화하더라도 변화를 해요. 인간은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어떤 힘, 그것을 정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령은 일종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변화로 표출되는 것이죠. 크레테스들, 정령들이 이제 길러줬는데 이 이야기는 영웅신화 또 많은 영화라든지 문학작품의 모티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영화든 우주의 지배자, 우주의 통치자로서 어떤 존재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장성해서 이제 그 통치권을 갖게 되는데 그냥 통치권이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아요. 그 전쟁을 통하든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능력으로 이겨낸 후에 이제 통치권을 갖게 되고 대체로는 그 통치권을 갖게 될 때는 스스로의 어떤 탁월함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혜가 출중한 거예요. 우주의 지배자는 늘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풍부하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는 특별한 존재, 그가 어떻게 유년 시절 허약한 때를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우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되겠고 그가 티타노마키아라는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존재, 능력을 뽐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정복하는 자기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티타노마키아와 관련돼서는 617행부터 745행까지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제가 그냥 주요한 내용만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헤카톤 케이레스예요. 결국에는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티탄 신족들은 오트리스 산에서 거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하데스는 올림포스 산에서 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림포스 산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아요. 오티리스 산은 1726m고 약간 남쪽에 있고 올림포스 산은 조금 더 북쪽에, 본토의 북쪽에, 테살리아 북쪽에 있는데 2912m예요. 올림포스 산이 훨씬 더 커요. 헤카톤 케이레스를 찾아갔을 때 제우스가 넥타르하고 암브로시아를 충분히 데워주었어요. 그리고선 설득을 해요. 제우스가. 헤카톤 케이레스가 그 전에 크로노스에게 구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크로노스가 보고서 다시 그냥 감금을 시켜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대한 이름조차 부르기 꺼려지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인 헤카톤 케이레스를 쉽게 그렇게
결박해가지고 다시 타르타로스에 감금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 타르타로스에 묶여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감금됐는데 넥타르와 암브로시아, 이 신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음료와 이것을 먹지 않으면 거의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생명은 유지하고 있으되 그냥 누워서 그 죽음 상태와 비슷한, 활동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우스는 이들에게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충분히 되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생을 했고 용기가 솟아났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것이죠. 코토스라는 헤카톤케이리스 중에서 하나죠. 코토스가 제우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가 지성과 생각이 뛰어나다라는 것,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를 구해줬다라는 것, 그리고 선견지명 덕택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대의 성견지명. 여러분이 곤궁에서 누구에게 구출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특징 중에서 당신은 힘이 엄청 세가지고 나를 구해줬군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를 구해준 거는 선견지명. 당신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탁월한 예지력,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구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먼저예요. 이걸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과 생각이 뛰어나고 선견지명이 뛰어난 제우스. 제우스의 특징입니다. 제우스가 굉장히 지혜롭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헤카톤케이리스가 이제 전선으로 나오고 제우스와 이제 형제들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헤카톤케이리스가 오면서 티탄 신족도 이제 전열을 강화하고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묘사를 신들의 계보 678행부터 보시면 우주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티탄 신족, 거대한 어떤 기존의 우주 질서를 지배하고 있던 신족과 새로운 제우스를 비롯한 형제들, 이들, 그 다음에 이제 헤카톤케이리스 묶여 있었던 그들이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엄청난 우주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그러한 스케일의, 우주전쟁 스케일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바다는 무섭게 포효하고, 그 다음에 대지는 요란하게 으르렁거리고, 하늘은 떨고, 신음하고, 이런 묘사들이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양측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것이 별만은 하늘에 닿았다. 우주 전체에 닿은 거예요. 별만은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라노스처럼. 그때 이제 제우스는 힘을 발휘했어요. 마지막 힘을. 번개를 막 쉴 새 없이 잇따라 자기 손에서 날렸어요. 신성한 화염이 빙글빙글 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빙글빙글 화염이 돈다. 불이거든요. 불이 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우주 은하가 나선형으로 돌잖아요. 우리 이제 운행할 때 보면은 회오리 치면서 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지가 막 불타고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바다는 들끓어오르고 돌풍이 에워싸고 형언할 수 없는 화염이 신성한 대기에 닿았고, 그래서 번개와 섬광, 벼락과 이런 것들이 눈멀게 했어요. 티탄 신족들은. 이제 제우스의 역할이 번개를 쳐가지고 그들을 무찌른 게 아니고 눈을 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화염과 그 섬광들,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무시무시한 열기가 카오스를 채웠다. 이 카오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카오스는 우주의 자궁 또는 우주의 텅 빈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 우주를, 카오스를 뭐가 열기가, 어마어마한 열기, 빛과 열기가 채웠겠죠. 우주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사하는 게 702행에 보면은 대지와 저 위의 넓은 하늘이 부딪힐 때와도 같았다. 대지하고 하늘이 부딪힌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엄청난 굉음이 나려면 엄청난 굉음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과 대지가 부딪혔고, 그 다음에 대지가 아래로 던져지고, 대지가 있던 대지가 아래로 던져졌대요. 그리고 하늘이 위에서 떨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헤시오도스는 무슨 현상을 상상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늘이 대지하고 충돌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냥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엄청난 어떤 이제 지구보다 큰 행성이 지구에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충돌해가지고 대지가 꺼지는, 밑으로 더 내려가는 24億년 후에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것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고, 그거는 통상 받아들여지는 어떤 과학적 사실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쯤 세월이 지나면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그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의 행성이 소생하고 파괴되고 소멸하고 또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고, 그런 우주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세요. 어떤 해석이 옳고 그름이 없지만 헤시오도스가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늘과 대지가 부딪혔고 그거 엄청난 굉음이 나고 대지가 아래로 던져지고 이 하늘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했을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헤카톤 KLS가 300개의 팔로 가지고 300개의 바위를 막 엄청 던졌어요. 일제히. 그랬더니 하늘 자체가 헤카톤 KLS가 던진 그 돌덩어리들로 인해 가지고 어두워졌어요. 마치 엄청난 운석과 어떤 행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카톤 KLS가 완전히 이제 티탄 신족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슬로 묶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헤시오도스는 그 사슬로 티탄 신족을 무찌르고 사슬로 묶은 건 제우스가 아니고 이 헤카톤 KLS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티탄 신족은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타르타로스에. 그러니까 헤카톤 KLS가 티탄 신족들을 다 묶었어요. 제압을 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우스가 번개를 쳐서 눈이 멀었죠. 이 티탄 신족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힘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고, 그때 헤카톤 KLS가 300개, 삼형제이기 때문에 각각 100개의 팔이 있잖아요. 돌을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돌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탄 신족을 제압했고, 그들을 이제 사슬로 묶은 거는 헤카톤 KLS예요. 그리고 그거를 묶여 있잖아요. 이때 제우스가 최종 명령을 한 것이죠. 타르타로스에 가둬라, 이렇게. 결국엔 이 일로 인해서 제우스도 가이아의 노여움을 사게 돼요. 왜냐하면 티탄 신족들도 물론 크로노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긴 했죠. 가이아의 자기 자식들을 타르타로스에 감금하는. 근데 제우스도 똑같이 가이아의 자식들, 티탄 신족은 가이아의 자식이에요. 그들을 또 타르타로스에 감금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이아로부터 이제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제우스는 헤카톤 KLS에게 이제 파수를 맡겨요.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티탄 신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헤카톤 KLS는 다시 타르타로스에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있었다면 지금은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로서 이제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나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별반 타르타로스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카톤 KLS가 왜 그런 거를 받아들였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우주적 전쟁을 스케일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인류에 많은 상상력을 가져다 줬어요. 우주 전쟁과 또는 신들의 전쟁과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과 선한 어떤 세력이 대결. 처음에는 미약했던 그들이 점점 그 역경을,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태초의 모티브가 되는 아주 오래된 신화적인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